네, 지금부터 유시민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네, 후불제 민주주의 출간에 맞춰서 독자의 만남 시작해 볼까 합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유시민 선생님께서 약 20분간 혼자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부끄러움을 타시는지 네, 먼저 강연 없이 바로 그러면 질의응답 저와의 질의응답 시간 한 50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독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유시민 선생님을 2002년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처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개혁당 만든다고 굉장히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게 대구에서 퇴출되기 직전 18대 총선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제가 유시민 선생님의 전 지역구인 화정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몇 번 마주쳤고 중간에도 몇 번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유시민 선생님의 지난 7, 8년간 변화를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소회를 먼저 좀 받길까 하는데 처음 풋내기 정치인 시절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얼굴이 대단히 활기가 넘치고 시키지 않은 말도 막 하고. 근데 점점 이제 정치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어떤 피로와 불만이 누적돼서 저러다가 제명에 못 죽겠다 그런 생각도 꽤 했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자연인 사실은 백수 돌아온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다시 밝아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 유시민 선생님 정도 되는 인물을 이렇게 썩혀도 되나 백수로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건 오늘은 정치인 유시민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항상 정치인 유시민을 인터뷰했었거든요. 정치인 유시민이 아니고 자연인 유시민, 지식인 유시민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네. 그 알라딘에서 보내준 그 독자의 질문들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그 질문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책도 제가 억지로 다 읽었습니다. 네, 제 책보다는 재미없다라는 결론이 나기도 했는데 가볍고 개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요즘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백수가 되셨는데. 예, 그래도 먹고는 살아집니다. 잘 먹지는 못해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미리 좀 선인세도 좀 땡겨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후불제 인생. 저는 이제 선불로 먼저 인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입이 있겠죠. 그 요즘 한 달 수입을 과거 정치인 시절하고 비교하면 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뭐가요? 소득이 소득이 월급이 꼬박꼬박 꽂힐 때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몇 퍼센트로 줄었어요? 정치인 때보다는 좀 낮죠.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네. 그러니까 한 800만 원대 되니까 실수령액이 한 600, 650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중에 일부를 집에 이제 갖다 줬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게 다 집으로 가니까. 절대액은 줄었는데 집으로 가는 액수가 많아졌나요? 절대액도 그때보다 꼭 적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많이 팔리면 그게 우리 이제 이게 유통업은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말 돼 봐야 이제 월에 프리랜서라는 거는 1월 1일 날 아침에 눈 떴을 때 금년에 얼마 벌지 모른다. 이게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책도 그럼 생활의 한 방편으로 쓰신 거죠? 생활의 방편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은 좀 즐겁게만 쓴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유시민의 글 하면은 좀 재기가 넘치고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철철 흘러 넘치거든요 글 속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힘들게 끝까지 읽었는데
뭔가 숙제하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셨어요, 쓰실 때? 예, 약간 숙제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5년간 국회의원이었고 또 1년 반 정도 장관이었고 전체적으로 한 6년 만 6년 정도 이렇게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6년이 나에게 무엇이었나.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뭘 배웠나, 뭘 이루었나, 근데 무엇이 부족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 번은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책 2부에 아마 그런 관련 내용들이 조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쓰는 동안에도 마냥 즐겁게 쓴 거는 아니었고 읽는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즐거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우리 예민하신 총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까? 예. 네, 받았습니다. 예. 그 책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 말씀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변명들이 좀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뭐 용어 선택에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성격이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몸을 던져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두 사람이 사랑합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예. 그 과거에도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내가 정권 창출한 사람으로 원죄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있길래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나?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사적인 인연, 감정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야기 빼고. 아니 인연은 특별한 게 없죠, 별로. 없어요? 예, 특별하게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요. 그냥 예,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으로 도울 수 있는 걸 도운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업계에 들어가서 이제 한 5년 같이 부대끼고 그래 된 거지. 특별히 뭐 예, 다른 미리 진행된 인연이랄까 연고랄까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좀 특별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특별하길래? 이렇게. 아니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돈 있어야 행세하고 경력 좋아야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학교 좋은 데 나와야 큰 소리 치고 되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근데 좀 예, 뭐 선거 나오면 뭐 되게 많이 떨어지고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뭐 예, 학교도 변변찮고 사실 가방끈도 짧고 예, 그러고 뭐 인물이 미남도 아니고 뭐 여하튼 예, 좀뭐 그 미남은 아니시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본인도 그렇게 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그런 점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시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재임 중에도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성 또는 정의에 대한 관념을 심하게 자극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하도 열받아서 정치 시작했다 그렇게 예. 말을 했는데 예, 뭐 공공연하게 예, 뭐 그런 이유를 뒤에 깔고 이렇게 예,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좀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 역사에.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의미 있는 대통령 선거였고 또 의미 있는 대통령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만한 사랑을 주시고 그만한 사랑은 되돌려 받으셨나요? 아이, 사람이 뭐 좋아서 하는 건 뭐 받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돌려받으셨냐고요, 예, 우리 어쨌든. 총수께서 옛날에 저 화정동에서 저한테 술 사줄 때 술값 낼 때 뭐 나중에 내가 꼭 다시 산다고 해서 보장을 받고 산 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 들면 그냥 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아, 그래요? 다음엔 사겠지. 예, 저야 뭐 저야 그렇게 하고 안 사더라고요. 국회의원도 하고 또 장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야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속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부터 뭐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미운 적도 없었습니까? 근데 이상하다. 이야기가 일로 가노. 네. 일단 아니 그러니까 좋은 분이세요. 저는 좋은 분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가깝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좀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욕 먹고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럼 뭐 잘못했다고 같이 욕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이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거는 뭐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좀 문제 있을 때는 일단 편들어주고 그다음에 조용히 얘기하고 그게 친구들끼리도 그러지 않나요? 사랑이 맞는데요. 아니 친구 뭐꼭 동성간에도 저는 많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사이라면 친구가 뭐 잘못했을 때 바로 니 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남들이 막 돌 던질 때는 야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둘이 따로 소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도 보면 니 왜 내놓고 남들 욕하는데 같이 욕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친한 사이에는 안 그러잖아요 보통. 조심스러우시네요. 저도 네. 그래요.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또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중간 중간에 끊임없이 이 진화 심리학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 혹은 뭐 사회생물학 그러니까 인간을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문구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건가요? 예, 우리 김호준 선생 저 건투를 빈다에도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제가 애용하는 표현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가끔씩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지금 뉴라이트 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청와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뭐 빨갱이 세상이가 뭐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때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치부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와신 상담하면서 무슨 잃어버린 10년론이니 무슨 뭐 친북 좌파 만국론이니 무슨 세금 폭탄론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 10년을 견뎠죠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 사회가 진행되는 거,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 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렇게 보수 세력으로 역정권 교체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칫하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고 세상이 뒤로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관적인 생각들도 일부 가진 분들도 주변에 계셨고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이제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비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긴 생물학적 진화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제도적 진화도 있는 거니까 긴 진화의 과정에서 때로 이제 환경과의 부적응 행동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시기에 또 그런 게 바로 잡히고 이런 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흔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뭐 좀 견딜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뭐 다음 시기에 또 주변 환경이 변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방향은 뚜렷한 거 아니냐.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이 폭넓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우리들 각자가 내면적으로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되는 이런 사회로 과거부터 쭉 이행해 왔고 지금도 가는 도정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해요. 예. 요새 정권 잡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견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제가 좀 더 이어서 할 텐데 그 전에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구를 읽으면 설렌다라고 썼어요. 예.
이 헌법을 읽고 설레는 거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병인데 일종의. 병이 아니고 그거 못 느끼면 우리가 이제 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개 보면 10대 때쯤에 이제 나는 세상에 왜 나왔을까, 뭐 어떻게 사는 게 이제 바르게 사는 걸까, 보람 있는 인생일까, 이런 고민들을 10대, 20대 초까지 좀 하다가 그 뒤엔 되게 이제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글쎄요, 이제 사람마다 인생관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그런 말들 중에, 들은 말들 중에, 읽은 말들 중에 너 이제 왜 태어났니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대답하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행복하게 살라고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읽고 가슴이 설렌다. 요거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헌법을 읽고 설레는 사람은 평소에 뭐 하고 놀아? 시간이 나면 뭐 하고 노십니까? 시간이 나면 이제 축구도 하고요, 낚시도 가고. 옛날에는 만화가게에 잘 갔는데 요새는 이제 얼굴이 알려져서 조금 거치기 해서 만화가게에 진출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든가. 야동 같은 것도 보십니까? 뭐 안 본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렇군요. 예. 야동 취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취향은 아니지만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꼭 나쁠 건 없겠죠. 예. 나쁜 건 없죠 당연히.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취향입니다. 아니 딴지일보에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 참고로 저는 이 등짝, 등짝의 곡선을 보면은 때로 흥분하거든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본인은 뭐 특정 패티시가 있다든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인간이면 모든 게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티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예컨대 뭐 생머리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저는 여자들 머리카락은 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가지런한 생머리 그런 건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표정을 좀 보지 마시고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 머리카락을 보면 흥것입니까? 상당히 취향이 독특한데. 네. 네. 조금 더 해볼까요? 아이 그만하죠. TV 볼 시간도 꽤 늘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예, 텔레비전. 네.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둘 다 별로던데요, 저는. 그래요. 예, 둘 다. 예. 그럼 요즘 꽂히는 연예인들은 있어요 혹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우리는 연배가 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니걸스? 좀 젊었을 때 아니 바니걸스는 우리보다 위에고, 예, 그 펄시스터스 바니걸스 여긴 다 우리보다 위에고, 우리 때 이제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이선희 씨 나와서 노래하던데, 네. 그 84년도에 제이에게 뭐 옛날이여 이런 노래들이 우리 한참 젊었을 때 인기 있는 노래들이었거든요. 거의 동세대에 가깝고, 이선희 씨 노래 굉장히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요. 노래 말고요. 아, 그 연예인이라고 그 그랬어. 가수 노래 말고. 아, 가수. 그 가수든 뭐 연예인이든 아, 누구든 예. 탤런트든 뭐 배우든. 가수야 노래 잘 하는 사람이 좋은 가수니까 그렇고, 탤런트들 중에는 옛날에 제가 배종옥 씨 팬이었어요. 근데 나도 늙었고 이제 배종옥 씨도 좀 늙었대요. 배정욱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거는. 예. 처음 밝히시는 건가요? 아니 언제 한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유시민 선생님의 개인 취향은 제가 좀 더 이따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청자들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관심 있어요. 아 그래요? 정치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헌법 내용이 뭐 아무리 오라도 사실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네, 많아요. 그런데 이 헌법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한다. 제 생각에는 평생 정치를 해야 되는 성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인 생각하십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컨대 요새 본인을 제외하고 헌법을 읽고 설렌다는 사람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요.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여기 광화문 앞에 막 몇십만 명이 나와서 헌법 제1조를 노래를 부르던데 저는 노래까지는 안 불렀어요. 혼자 몰래 설레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컨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문장이요. 그게 그 헌법 제1조 문장 같은 거는 어떤 유명한 에세이나 어떤 그런 데 나오는 문장보다 훨씬 힘이 있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뭐 때로 장소에 따라서 집회 현장이라든가 그 문구의 길을 얻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책상 위에서 헌법을 읽다가 마음이 설레고 아니 그러기 쉽지 않다고. 그 전에 그 이제 제가 참 그 기억이 나는데 11.6이 나고 났어요. 예. 1979년도 10월 26일 날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경찰이 딱 학교에서 다 철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며칠 있다가 이제 휴교령이 내렸다가 휴교령이 풀리고 난 직후인가 학교에서 이제 각 학과 대표들이 다 모여갖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임시 학생 기구를 만들었다고요. 거기서 이제 선언문도 만들고 뭐 이래갖고 다 서명도 하고 나왔는데 사복 형사도 없고 그 우리가 저녁에 늦게 회의를 마치고 눈길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소리를 질러도 형사들이 안 와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한 60여 명 되는 학생 대표들이 학교 강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학생회를 다시 만들기로 하고 등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걸 하고 회의 결과를 메모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교문 쪽으로 내려오는데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의 흉중에 있는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총수님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젊으셔서 그런 거 다 끝나고 혹시 대학생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감동이었어요. 다들 한 번씩 그런 감동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 제1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런 게 느낌 와요. 요새는 뭐 몇 사람 안 잡아가니까 그렇지. 예, 이제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잡아가 봐요. 그러면 그게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이렇게는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치인이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죠. 뭐 현실 정치는 아닌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뭐 퇴임하셨지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냥 자연인으로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도 본인을 평생 정치를 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정치인을 규정 안 하세요? 예, 그냥 정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질문은 직업 정치인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언젠가 다시 정치를 하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고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상황이 되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내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런 혹은 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이면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강했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열이 뻗쳐서 한 거니까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정치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공적인 분야에서 뭔가 이제 국민이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어요. 시작할 때부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그랬었고 이제 다시 한다면 우선 이런 걸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그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뜻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국민이 원해야죠. 국민 여론을 살펴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 내 판단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냐 그걸 한번 또 알아봐야죠. 근데 나는 굴뚝 같은데 생각이 국민들이 영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출마하기 전에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여론조사도 보고 여론 흐름도 보면 짐작이 가죠. 민주당 더러 이제 불임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 현실 정치 다시 돌아오실 때 정당을 새로 만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없이 선택 사항 중에 하나죠. 예.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다시 하는 거는 없겠죠, 제가. 만약에 그럼 정치를 다시 한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네요. 정치를 다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혹시 할지도 모르는 정당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까요? 그거는 그런 만약 제가 정당을 한다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내일 아침 신문에 또 뭐 유시민 신당 창당 구상 밝혀 이렇게 나올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원하면 당원이 될 수 있어야 맞죠. 그건 일반론이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뭐 평당원으로라도 참여한다면 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 정당의 강령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현저히 확실하게 해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거나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못 받아주겠죠.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다 가입하는 거는 뭐 그건 일반론이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도 역시 만약 당을 누군가 새로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두 분이? 예, 그런 거는 없고요. 노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나이로 볼 때 전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앞으로 평생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에 나서서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거 하실 일도 많은데 뭐. 농사요? 오리도 키워야 되고 장문차도 키워야 되고 뭐 많아요. 거기 숯가꾸기도 해야 이번에는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시민 선생님이 정당을 새로 한다면 도와줘야 될 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치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네. 굳이 뭐 정치를 해야 되느냐 꼭 직업 정치를 본인은 대통령 한번 했으니까. 뭐 그렇죠. 그게 좀 아니 해보신 결과 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걸 꼭 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유시민 선생님께서 다시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이 되려고 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리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정치 자체를 하지 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진짜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꼭 그거를 할 필요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다면 언제 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거야. 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예. 한다면 그거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시작할까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명박 정권 하든 아니든 그런 것이 정당을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군요.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죠. 최근 그 정동영 전 장관이 동작에 묻었던 자신의 뼈 조각을 다시 재발굴해가지고 일종의 부관 참시 출마를 했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혹시 자신만의 호남 기반 정당을 만들려는 수순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 없을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석하고 논평하는 게 요새 제 일이 아니라서. 돌아오셨죠 글로 이제. 누가요? 과거는 아니었지만 요즘 이제는 뭐 정치 평론도 하고 책도 쓰고 정치 평론은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오셨죠. 예, 지식 소매상은 하는데 예, 정치 평론 안 하십니까? 예, 그거 뭐 이제 그분은 또 지금 돌아와서 마음에 안 들죠, 직업 돌아온 정치 직업 정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셔서 활동하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예. 저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또 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을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꼈어요. 예. 예. 근데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냥 봐주세요. 그 옳다고 보십니까 그 행위가? 아니 그냥 얘기 끊어서 끝을 내야지. 네. 그걸 뭐 옳다 그러다 그런 관점에서 네. 예. 아니 정치인도 아니신데 굳이 볼까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예.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도 네.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역시
후불제 민주주의 책 제목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왕을 참수한 경험 없이 예. 남의 도움으로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먼저 배달왔죠. 그리고 이제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독자 질문 중 이런 게 가장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대가를 완불하게 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완불임을 알 수 있느냐? 어려운 질문이죠. 예. 완불은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또 어떤 것이 정말 민주적 절차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씩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민주화라는 과정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결되는 시점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배가 파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막 바다로 떨어지고 이런 정도로 심한 요동이 생기거나 또는 배가 아예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이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정도 그런 정도는 완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경우는 지금 이제 배가 심하게 사실 좀 흔들리는 거죠. 지금 무게 중심이 튼튼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게 중심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그리고 이런 질서와 이런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인지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연대 행동을 할 줄 알고 뭐 이런 정도 되면 그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확 눌러져 있는 안정된 배와 같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경우는 아직도 배의 무게 중심이 상당히 위쪽에 있어서 심하게 이제 배가 흔들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컨셉을 보자면 지금 그 이명박 정부가 고지서를 막 날리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 자체가 할부금이죠 지금. 예. 근데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사람들은 그때 잠시 이제 우리 완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데 오히려 이 고지서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노무현 정부가 제때 치르지 못한 그래서 남겨버린 할부금이 뭡니까? 뭘 치렀어야 되는데 못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부가 민주주의의 값을 내라고 이제 무슨 독촉장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 그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 스스로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 그 수업료가 다양한 형태로 나가는 거죠.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런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어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이런 컨셉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부금을 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권력 가진 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법도 무시하고 때로 법률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 쪽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권력을 안 뽑으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런 권력이 등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찰이 시작되는 거죠. 마찰이. 국민들은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고 권력자들은 국민들에게 제한된 국민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민들이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 권력과 대중 사이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파열음이 생기고 때로 정부가 전복되기도 하고 뭐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억눌려서 그런 운동이 소진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있죠. 그러니까 뭐 참여정부 때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인권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아니게 됐죠. 일반 민주주의, 일반적인 인권 이런 것들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다만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생기고 무슨 여성부도 만들어져서 양성평등을 이제 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이런 식의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던 단계에서 지금은 국민 일반의 민주적 권리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금 되돌아가 버린 거니까 상황이 아주 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민주주의라는 거를 그냥 어제 내린 눈처럼 생각을 했겠죠. 많은 분들이 눈이 올 때는 이쁘고 좋은데 하루 지나가고 나면 지저분하고 얼어붙어서 미끄럽고 걸치적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목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주의가 어제 내린 눈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뭐 비유를 써서 그런가 본데 질문이 요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는데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면 예, 책임은 그거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를 연장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한 거. 그러니까 잘 못했으니까 정권이 교체됐죠. 그럼 국민들의 책임은 뭡니까? 이렇게 고지서, 예. 국민들은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와 그 어떤 공복의 차이거든요. 우리처럼 뭐 저처럼 정치를 했던 사람들, 직업 정치인들은 늘 국민들의 선택에 운명이 좌우되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라면 특히 뭐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을 탓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지식인, 자연인, 지식 소멸상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투표 행태를 되짚어 보며 비판할 점은 없나요? 예, 그거는 가능하죠. 그건 이제 그렇게 말해보죠. 예, 그거는 성찰이 필요하죠. 우리가. 네.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한 선택은 그 자체로서는 변경할 수 없죠. 거부할 수도 없고, 예, 그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적법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면.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 그거는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봐야, 예, 그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수용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낳게 된 판단의 기준,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토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거죠. 저는 국민들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떤 판단 착오냐 하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그냥 좋은 거는 다 좋은 대로 가고 유권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던 거는 고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고 경제 살리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맨날 딴짓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식으로 또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더 경제에 집중했으면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좀 더 유능했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국민들이. 그리고 참여정부나 혹은 뭐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후보도 없었지만 여하튼 참여정부가 그 만족을 그런 점에서 좀 못 시켰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와 관계된 후보들이 또 그걸 잘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거죠. 이제 뭐 남북 관계도 평화롭게 돼가고 뭐 예, 자유롭게 누구나 이제 자기 권리도 행사하고 언론 자유도 누리고 표현의 자유도 누리고 이런 것들 그냥 쭉 가고 그 플러스 이제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경제 성장률도 7%를 올리고 뭐 소득도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패키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만약 광고가 그렇게 나갔으면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사기 광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좋았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을 보수 정당 쪽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을 찍었는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패키지를 풀어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건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예, 그건 뭐 대외 여건상도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었고 돌이켜 보면 그리고 뭐 예, 무슨 대우나 이런 것도 지금 반대가 많아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규제 풀고 뭐 이렇게 줄푸세 박근혜식 공약 규제는 뭐죠 뭐 무슨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예, 법질서는 세우고 지금 줄푸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줄푸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금은 줄이고 했더니 강부자들 왕창 부자들한테 돈을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죠 지금. 부자들한테 다 돈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하면 다시 그 국채를 그 부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으로 또 사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 세금 이제 이자까지 전부 쳐서 너 나중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는 풀고 그러니까 국가균형 발전 이런 거 제대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딱 수도권 규제 다 풀어버리니까 뭐 이게 이제 엉망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같이 따라왔고요. 법질서 세우고 이거였는데 법질서 세운다고 하니까 이제 막 잡아가고 막 금칙어 설정해서 막 삭제하고 이제 그 난리가 나잖아요. 전부 다 막 유모차 예비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의 패키지 속에서 튀어나오리라고는 국민들이 별로 예상도 못했고 이제 그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리랜서 글쟁이로 있었으면 사기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정당 안에서 후보 경선에서 뭐 또 져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고 그 경쟁당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 보고 저거 사기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더 나쁜 놈 되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 인간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상대방 헐뜯기나 하고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뭐 국정 망쳐놓은 거 변명만 하고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에서 진정당이 갖고 있던 패키지는 뭐였느냐? 정책 패키지는. 그다음에 선거에서 이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책 조합은 무엇이었나?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것만 봤지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봤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지금부터 좀 해야죠.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나? 또는 국민들이 제대로 이유를 알고 한 선택이었나? 뭐 어떻게 보면 낚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사기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보면 사기는 사기 당하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이게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의 욕심을 내야 꼭 사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이 욕심을 안 내면 사기가 성립 안 되는데, 근데 이명박 정권의 지난 대선 프로파간다가 사기였다라고 하면 그 사기가 먹힐 만큼의 국민 잘못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정치적 사행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치적 사행심. 정치적 사행심이란 이런 겁니다. 조금 투자해서 왕창 버는 거. 경마장에 가서 뭐 막권 10,000원어치 썼는데 1,000,000원어치 된다든가 집 앞에 있는 로또점에 가서 거기 1등 한 2번 나온다니까 나도 사면 1등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단순한 그런 사행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기꾼들이 하는 걸 보면은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트럭 한 대 세워놓고 저기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 40만 원짜리인데 5만 원만 받고 준다고 그럼 굴비 세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작물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작물을. 훔친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훔친 물건도 4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면 자기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사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사기 당하는 사람의 요행을 바라는 또는 과도한 욕심 또는 그 사기 범죄와 관련돼 있는 범죄 행위를 묵인하려는 동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기꾼의 전략하고 이게 맞아떨어질 때 성공한 사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런 사기 행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국민들은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데 정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거대 미디어들이 그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 정책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마치 뭐 마음만 먹으면 7% 성장되는 것처럼 무슨 기업의 CEO 했던 사람이 대통령 하면 저절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말하자면 아까 말한 굴비 사기 같은 걸 예를 들면 옆 사람이 옆에 누가 있다가 나도 사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까지 믿고 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한번 그랬으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표 차이도 너무 많이 났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아류정당한테 거의 3분의 2나 되는 의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와서 그 후유증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한 자기 욕망이 자기 눈이 먼 건데 그 욕망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부동산 욕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는데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건 어느 국민이든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욕망이면 욕망,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면 욕구, 열망이면 열망, 이것이 굉장히 크고 일단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데 성공한 정당과 후보가 성공을 거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죠. 뭐 그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오로지 경제적 욕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소망은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틀어서 대개 보면 한 4% 내외 약간 거기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경제학도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근처에 있는 나라로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그렇게 저는 봤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걸 바랬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모여져서 이명박 대세론을 만들어냈고 뭐 전과가 열 몇 개다 뭐 BBK를 뭐 무슨 내가 만들었다 얘기해서 주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뭐 부패한 거 다 알지만 도덕성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경제 살리겠다니까 찍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찍은 거잖아요. 근데 부패한 세력은 절대 유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국민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성장통이고 우리가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역정권 교체를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11년 전에 정권 교체를 처음 해봤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역정권 교체를 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 뽑았다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똑같은 국민들이 8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부시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나 언제나 뭐 돌이켜 볼 때 어느 나라 국민이 아무리 돌이켜 봐도 늘 옳은 결정만 했다. 그렇게 하는 역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어떨 때는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 재작년에 그 선거도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 중에 하나고 예,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치인이었으면 더 물고 늘었을 것 같은데 예. 아니기 때문에 책에 또 답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신문에 계속 떠든 이야기가 이게 박연차 리스트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게 노리는 타겟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이미 퇴임했고 실권도 없고 그런 양반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타겟으로 삼을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 이제 그분들 생각은 친북 좌익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본색원. 예.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해 보기 위해서 무척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다른 설명은 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 정권의 결국 그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계층이 결국은 과거에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계층이라고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 인기도 별로 없었고요. 퇴임하시고 나서 뭐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구심점이라 다시 될까봐 그런 거보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예, 보수 쪽에서는 그런 거보다는요. 예. 이제 원래 뭐 저희 생각에는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도 진보 또는 뭐 온건 진보 또는 중도 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공화국에서는 좌파 중도 좌파도 다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분들이 보기에는 전 좌빨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익 빨갱이들이다. 좌익 빨갱이들은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씨를 말려야지 그게 사상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또 언제 바이러스처럼 창궐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균해야 된다. 멸균. 대한민국의 좌익 사상, 대한민국을 좌익 사상의 멸균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성공 못하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중앙정보부에서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사람 거꾸로 달아매고 고문하고 죽여서 갖다 버리고 몇백 명씩 구속하고 그래도 못했잖아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 뭐 확인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뭐 몇백만 불이 어디로 입금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거야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저도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저도 신문 보고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말이 있나 보다 아는 거지. 전들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거나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박연차 리스트나 혹은 뭐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뭐 혹은 대법관의 메일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은 어떤 기획의 힘을 저는 막연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말고 그러니까 종합 기획자가 있지 않는가 이 전체 사건을 관계부처 대책회의처럼 과거에 뭐 딱히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이런 기획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기획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가능을 예. 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겠죠.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기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리스트라는 거에 리스트가 뭐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리스트가 있고 대검 중수부에서 그 리스트를 다 분석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넉 달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좀 이따가 할 거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이미 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리스트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었고.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어떤 기획이나 혹은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오죠. 아니면 말고.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책임질 수 없죠. 네. 그냥 주관적인 저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아니면 말고는 과거 언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종합 기획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거야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뭐 귀양사에 하는 주제 요새 조정에 누가 힘이 세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예. 도성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예. 제가 이게 벌써 거의 1시간을 썼는데 예. 그러네요. 질의응답에 할당된 시간이 얼마죠? 50분이요. 그리고 몇 시에 끝나야 하죠? 9시까지나?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책을 읽다가 또 한 대목에서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 중에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이런 토론을 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셨던 건가요?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대통령이 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으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제안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참 깔끔하게 성립이 가능한데 국민들이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아저씨가 저보고 하루는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지역구도 문제, 선거구제 문제, 원포인트 개헌, 대연정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꾸 이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저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예, 그거 뭐 그런 거 하는데 자기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관심 가진 문제는 생각 안 해주고 대통령 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계몽주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에서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이제 뭐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을 때 같으면 또 모르는데 뭐 청년 취업 뭐 일자리다 뭐다 이렇게 다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국민들이 되기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이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죠. 그 개인적으로 후회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시계를 되돌릴 수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 새롭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면 뭘 수 있겠습니까? 후회를 말씀하시니까 또. 예. 2002년도에 정치를 시작 안 했을 거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는 앉아 있을 수 있죠. 책 내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팔렸을 겁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 그거 한 가지 하면. 예. 너무 꽁으로 드시려고 하는데. 후회되는 결정 없으세요? 예, 별로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예.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결정도 없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마음속으로 이제 대구에 출마하기로 몇 년 전부터 결심을 했으면 장관 할 때 대구도 좀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수성 얼굴에 신경도 좀 많이 쓰고 그럴 걸 그냥 맹탕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랬구나. 예, 그 장관 할 때 수성 대구를 와도 수성구를 못 들렀어요. 왜냐하면 혹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될까봐 장관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전혀 그런 걸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예, 그런 거. 만약에 다시 한번 현실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 또 출마하실 겁니까? 다음에 또 나오냐고요? 네. 하게 된다면 전제하에. 그럼 두고 봐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여론조사 하니까 뭐 60대 13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2달 전에. 네. 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또 뭐 60대 10 이렇게 나오면 무슨 대구 시민 욕보일러라고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봐야지 무조건 뭐 그렇잖아요. 지난번 제가 대구 선거 출마한 거는 2002년 대선에 대한 커튼콜, 감사의 커튼콜 같은 거였죠. 그냥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 정도 되는 거였고요. 그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2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되돌릴 만한 일 생각 안 나시는 거 없습니까? 뭐 특별히.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성토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화내기도 지치고. 예. 쟤는 원래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버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좀 위기감 같은 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진다. 자극에. 그건 뭐 우리 총수님 같은 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게 뭐랄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효용, 한계 고통. 그러니까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그런 국민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가해질 때마다 그것이 주는 불쾌감이라는 거는 그것이 누적될수록 커집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국민들의 저항이 대규모로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서 차곡차곡 말하자면 화약이 쟁여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지금 좀 조용하니까 역시 먹히는갑다. 뭐 예비군 잡아놓고 유모차 기소하고 뭐 정치인들 사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검열 강화하고 이러는 게 먹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역사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는 그 정책의 결과가 어디로 간다는 거는 뻔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도 잘 모르시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답답한 일반인들은 답답한 것이 뭐 촛불을 들어도 이제 잘 안 되고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그거 이제 좋잖아요. 지금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말이 7년이지 그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 뭐 딴 사람이 해도 선거인단으로 하는 거니까 이름하고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정권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암담했잖아요. 지금은 정권교체도 이렇게 2번이나 됐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청와대 시계는 간다. 예, 뭐 2013년인가요? 2013년 2월 25일? 하여튼 그때 되면 대통령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이게 바꾸실 일이 아닌데 국민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이게 예컨대 뭐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뭐 돌아가실 때까지다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4년도 안 남았다고요. 그닥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봐도 다시 한번 보수 정권이 탄생할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잘해야죠. 본인이 거기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 당이 제 말은 민주당이 아니라 예. 보수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예. 좋은 후보가 있으면 제가 유능한 선거운동원이 될 수는 있겠죠. 본인이 나갈 생각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도 국민들이 저를 원치 않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원한다면 원한다면 나가죠.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 60% 유시민 대통령을 원한다 이러면 바로 나가서 청와대 접수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있는데 저 양반 할 리가 없으니까 지지율이 안 나올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율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도 지지율 안 나왔는데. 그렇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를 한번 겪고 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 똑똑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를 다 겪고 난 시점,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 임박해지면 예. 국민들이 되게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원하게 될 거다 이런 건 느낌이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지금 영업 기밀이라 말을 못 하죠. 예, 그거는 대략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좀 짐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해도 국민들 마음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눈치채보고 아 이건 내보고 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그거야 지식인으로서도 뭘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무슨 정치인으로서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다양하게 다 열려 있는 거지만 지금 봐서는 예, 그 솔직히 뭐 저를 비행기 태우실 일도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는 유시민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총수님 같은 분만 좋아하니까 될 리가 없죠. 독자 질문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독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신은 영어 강사인데 예. 헷갈릴 때가 있다.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현 정부 반대 후보를 뽑으려고 봤더니 예.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아예 없애는 거더라. 예. 자기가 실직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경제적 상황,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후보를 뽑는 게 더 이익이다. 예. 실제 이번 정부 들어서 자기 영어 강사인데 수입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헷갈린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예. 그거는 예. 인연과 생활에 지금 누가 정답을 정해주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주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겠다 뭐 그런 공약은 저는 안 믿어요. 네. 예, 저는 물론 뭐 제가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이 입시 경쟁 일제고사 이런 거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막
쉽게 파면시키고 아무렇게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 또는 이것과는 다른 정책을 할 후보들, 아이들 학교에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이라든가 무슨 말하는 지덕체를 겸비하는 그런 민주사회의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죠. 최근에 보니까 단일화도 하고 뭐 시민단체에서 진보 후보를 딱 정해서 어디 대학 교수시던데 그죠? 뭐 한신대 교수신가요? 예. 저 같으면 주변에다가 다 얘기해서 그 후보 뽑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유권자라면. 근데 그 힘을 보태고 싶죠 물론. 그런데 사교육을 없애겠다. 인맛 하여튼 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그런 구호로 봐야지.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사교육도 다 엄연히 지식을 전수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회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행위를 불법적이거나 혹은 부도덕한 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 나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 교육 주체들이 그런 공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현황과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여러 상황 그 아이의 특징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절충시켜 나가고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공교육 정책을 세워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진보 후보가 해야 될 공약이지 사교육을 싹 없애겠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없애요? 저는 없앨 방법도 없고 없애는 게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교육을 정말 없앨 것 같아서 사실 그 진보진영에 표를 못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진보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치적 지향과 예. 실제 자신의 생활, 삶이 충돌할 때 어디서 타협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답이 없어요. 그거는 바람이 샥 불면 사물이 다 각자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소리를 내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을 달라고 그러면 백날 가도 누구도 답을 못 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양심, 자기의 의식,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시키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염치의 마지노선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냐 이런 질문 같은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 질문은 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해주시고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질문 직접 받죠 이제 그런 거 다 한 것 같아요. 독자 질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받은 건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많던데. 삶이 흔들릴 때 어떤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예, 책도 도움이 되죠. 물론 책도 도움이 되고요. 책만으로 이렇게 그 삶이 흔들릴 때 그걸 잡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한 철학자 말인데 전 세계의 공동묘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읽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의 걸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 웬만한 흔들림은 다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건투를 빈다 얘기 좀 덧납니까? 예. 건투를 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좀 얘기를 해주시지. 예. 우리 총수님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겉보기는 좀 저래 보여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예, 확실하잖아요. 제가 건투를 빈다를 집에서 뒹굴면서 한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네. 뭐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뭐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선배가 국회의원 됐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부터 사회운동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당겼다 싶어갖고 또 그것도 매년 했고요. 그거 좀 재미없어지고 나서는 예, 제 처가 넓은 세상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유럽으로 공부하러 또 매년 갔다 오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좀 출연해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 진행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그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옛날 하던 프리랜서로 돌아와 있고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뭐 개인적인 꿈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몇 살까지 이렇게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지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혹시 또 뭐 일이 닥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좀 사회적인 존재로서 제가 가진 꿈이라면 좀 대한민국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모나고 좀 엉뚱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남 눈치 좀 덜 보고 그냥 지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꿈이죠. 그냥 제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거.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다 살고 가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봤으면 뭐 그런 거.